안녕하세요. 곰신의 동화책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초등학생 아이들을 위한 동화책을 함께 읽고 그 속에 담긴 마음과 메시지를 함께 나누는 공간입니다. 곰신의 동화책방을 함께 열고 있는 책방지기들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희입니다. 안녕하세요. 함진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숙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주입니다. 시즌2 세 번째 주제는 사춘기입니다. 아이가 4학년만 돼도 짜증을 좀 내면 얘 사춘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부모도 아이도 예민해지는 시기, 책이 좋다는 건 또 간접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사춘기와 관련해 우리 아이들이 어떤 감정과 변화를 겪는지 미리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해봤습니다. 요즘은 전반적으로 사춘기가 빨리 온다고 하죠. 부모와 10대 사이를 쓴 하임 기노트는 사춘기의 가장 큰 욕구가 독립 욕구라고 합니다. 여전히 도움이 필요한 시기이면서도 부모로부터 벗어나고 싶어하는 게 사춘기의 가장 큰 특징이자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부모와 대립하게 되죠. 엄마의 잔소리가 싫고 부모의 간섭이 딱 싫어지기 시작하는 시기가 대략 초등학교 5학년부터인 것 같습니다. 초등 5, 6학년 학부모라면 사춘기에 돌입한 아이들이 어떤 변화를 보이는지, 아직 아이가 변화를 안 보였다면 또 미리 대비하는 마음으로 사춘기에 돌입한 등장인물들이 나오는 책을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저는 우리 집에 사춘기는 없다 이렇게 선포를 했지만 매일같이 사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냥 지나가는 시기지만 이번에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상처만 너덜너덜하게 받고 지나가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본격적으로 우리 사춘기에 대해서 책을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책은 책 제목에 사춘기가 딱 들어가 있어요. 사춘기 대 갱년기. 재성은 글, 이승현 그림, 계암나무에서 2020년 편했습니다. 이 책은 딸과 엄마의 이야기예요. 반응이 좋았는지 2024년에 후속작 아들 사춘기 대 갱년기가 나왔습니다. 저는 딸이 둘이라 남일 같지 않아서 사춘기 대 갱년기를 오늘 소개해 드릴게요. 제목 그대로 초등학교 5학년 딸의 사춘기와 나이 50을 바라보는 엄마의 갱년기가 만났을 때 어떤 소용돌이가 일어나는지를 이야기해주는 책입니다. 딸은 사춘기의 제1조 1항인 무조건 엄마 탓을 외치고 누가 사춘기냐고 물어보면 2항인 아니를 자동 반사로 말하죠. 이성에게 관심을 갖게 되기도 하고 친구들의 말 한마디에 감정이 롤러코스터를 타는데 엄마한테는 또 유독 짜증만 냅니다. 그런데 엄마도 호르몬의 변화가 급격히 일어나는 갱년기 때문에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무기력하고 지친 상태예요. 스스로도 통제가 어려운 이 시기를 어떻게 슬기롭게 지나가야 하는지 생각해보게 하는 책입니다. 전에 도서관에서 사춘기 자녀와 소통하는 방법에 대해 강의를 하는 걸 들은 적이 있는데 질의응답 시간에 이제 어떤 남자분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내가 갱년기이고 아이가 사춘기인데 자기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요. 그랬더니 강사님이 도망가라고 하더라고요. 그 둘은 지금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 말을 듣고 앞으로 다가올 갱년기랑 사춘기가 좀 무서워졌어요. 저는 그 엄마가 임신했다고 오해하는 부분이 재밌었습니다. 임신할 때 여자와 갱년기의 여자 증세가 비슷하다는 것도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요. 동생들이 둘이나 있는데 엄마가 또 동생을 가진 친구 준수 때문에 살짝 더 오해가 생기는 것이지만 아이들은 되게 재밌어 하더라고요. 준수가 임신한 엄마의 증상을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사춘기, 갱년기는 모든 사람들이 다 겪는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로 저를 포함해서 제 주변의 사례들을 보면은 뚜렷하게 사춘기, 갱년기를 경험하지 않고 지나가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흔히들 말하는 그 질환 총량의 법칙 같은 게 있죠. 그런 게 있어서 마냥 아무 문제 없이 고스란히 살다가는 사람은 없다고는 하지만 사춘기, 갱년기적 징후가 역시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으로 나타나는 건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사춘기와 갱년기가 몸의 호르몬 변화 때문에 시작되는 심리적 반응이라면 몸의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한 각 개인의 해석과 태도에 따라서 사춘기와 갱년기도 소위 말하는 질환의 양상도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요? 집안 분위기에 따라 성향에 따라 사춘기의 강도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도 남들 겪을 때 함께 지나가는 것이 좋다. 약하게 지나간다고 좋아할 것도 없고 심하게 지나간다고 슬퍼할 것도 없다. 결국 아무것도 아니고 다 지나가니까요.
그렇죠. 뭐 성장 과정 중에 당연히 겪어야 하는 구간이기도 하니까요. 저도 곧 사춘기를 겪을 딸 아이들이 있는데 애가 짜증을 부리거나 하면 너 사춘기야? 이렇게 묻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또 아이는 아니라고 해요. 특히 저희 둘째는 감정 표현을 되게 잘하는데 한 번은 제가 납득이 안 되는 짜증을 부려서 너 진짜 엄마가 갱년기가 아닌 걸 다행이라고 생각하라고. 네, 당연히 지나가야 할 것을 또 너무 예민하게 기다리고 또 반응하고 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네, 사춘기 대 갱년기 이 책은 우리가 짐작할 만한 사춘기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책인데요. 이번에는 관계를 좀 확장시켜 보도록 하죠. 두 번째 책 마지막 이벤트입니다. 유은실 작가님 동화고요. 강경수 그림 비룡소에서 2015년에 편했습니다. 주희쌤이 소개해 주세요. 영욱이는 할아버지와 한 방을 쓰고 있는 아이입니다. 할아버지는 경로당을 다니면서 시간을 보내시고 예전엔 한때 집안의 빌런 역할을 톡톡히 했지만 지금은 힘을 잃은 집안의 천덕꾸러기 같은 신세입니다. 다들 할아버지를 무시하고 귀찮아하는데 영욱이는 할아버지를 좋아합니다. 할아버지의 겉모습도 좋아하고요. 할아버지의 냄새도 좋아합니다. 그런 할아버지가 어느 저녁 몸이 편찮았고 영욱이는 할아버지에게 약을 사다 주고 잠들었어요. 그날 밤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할아버지는 자신의 장례식 계획을 미리 세워놓고 있었는데 그게 가족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계획이라 가족들 사이에서 또 소동이 벌어집니다. 장례식은 사실 어른들한테도 힘든 경험이죠. 집안마다 다르긴 하지만 장례식에 어린이들이 참석하는 걸 꺼려하는 집도 있고요. 뭔가 엄숙하고 슬픈 분위기가 유지되어야 하기에 또 어렵고 불편합니다. 절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향은 어떻게 꽂아야 하는지, 꽃은 어떻게 놓아야 하는지, 어른들에게도 낯설고 어색한 조문 예절을 자연스럽고 꼼꼼하게 배울 수 있는 동화책입니다. 장례식에 관련된 용어들도 많이 나오고요. 네, 참 아이답다 싶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담담한 그 영욱이의 시선을 따라 읽으면서 마음이 좀 따뜻했어요.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 모두 일찍 돌아가셔서 추억이 거의 없는데 할아버지 곰버섯 얼굴 만지는 거나 입냄새까지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는 영욱이가 신기하기도 하고요. 반면에 아빠는 또 영욱이에게 못돼 먹은 놈, 바보 같은 놈 이렇게 무시하고 인정해주지 않았는데 할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따뜻한 애정과 관심을 받고 자라서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영욱이가 할아버지를 좋아했던 이유가 할아버지는 영욱이에게 자기가 좋아하는 할머니 이야기, 화장품을 파는 아줌마 이야기, 그리고 빤스를 어떻게 빠는 것까지 모든 이야기를 감추지 않고 다 얘기해 주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할아버지는 영욱이를 동등한 대화자로 대해주죠. 자신의 과거부터 현재 생활에 겪는 소소한 갈등까지도 다 영욱이와 공유합니다. 여기까지가 어린애 세계, 애들은 몰라, 애들은 저리 가 하지 않죠. 반면에 영욱이 아빠는 영욱이를 볼 때마다 어김없이 퉁박을 줍니다. 멍청한 놈, 바보 같은 놈 그러면서요. 영욱이가 어른들에게 반항하고 독립하기 위해 투쟁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것도 이런 점에서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욱이는 할아버지로부터 어린이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었어요. 영욱이가 할아버지 속마음을 가장 잘 알고 있다는 이유로 할아버지와 가장 많은 대화를 했다는 이유로 다른 가족들도 영욱이의 의견을 장례 과정에서 들어보려고 합니다. 영욱이는 그때 뭔가 어른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느끼죠. 그리고 아이들이 잘 경험할 수 없는 장례식에서 어른들과 함께 참여하며 어른들의 모습을 관찰합니다. 입관도 같이 하고요. 삶과 죽음이 별개가 아니듯 사춘기와 성장, 어린이와 어른도 단절된 구획이 아니라 연속선 위에서 이루어지는 경험이라는 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아까 얘기한 사춘기 대 갱년기에서는 엄마가 갱년기라고 솔직하게 얘기하면 되는데 나중에 얘기해줄게 하니까 아이가 오해하고 쓸데없이 화를 내게 됐잖아요. 마지막 이벤트에서도 뭔가 갈등을 만들어야 이야기가 되니까 그러는 것 같지만 현실에서는 아이라도 독립된 한 사람으로 인정해주고 되도록 솔직하게 말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갈등이 생기지 않겠죠. 네, 솔직한 거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영욱이네 가족들도 솔직한 편 아니죠. 할아버지도 그랬고요. 할머니랑 이혼하고 할머니가 일본에서 재혼한 걸 사람들에게 숨기려고 하잖아요. 남들이 궁금해하지도 않는데 굳이 다 털어놓아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사회적 시선 때문에 뭔가 숨기면서 거짓말하며 살아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부끄러운 것, 수치스러운 것,
그런 것 때문에 숨기고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면 그게 결국 나의 발목을 잡게 되죠. 그런 점에서 할아버지의 여자 수의 마지막 이벤트는 가족 모두가 일반적인 사회적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각자 솔직하고 당당하게 현재를 받아들이는 새로운 출발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처음에 주희쌤이 이 책을 이제 선정하셨을 때 저희들한테 재미있는 책이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읽으면서 2번이나 울었어요.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직전에 잠든 영욱이에게 잘 자고 좋은 꿈 꿔 이렇게 말씀하실 때랑 그리고 영욱이 아빠가 죽었다고까지 얘기한 어머니를 만나서 막 울어요. 어머니 하면서. 예, 그 부분 이렇게 두 부분에서 울었는데 유은실 작가님 책은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아이가 주인공이어도 어른 독자를 울리는 어떤 포인트들이요. 재미와 감동, 진짜 좋은 책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책인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 캐릭터도 저는 무척 재미있었는데요. 자신의 젊은 시절 과오를 회개하고 새롭게 살려고 했지만 어쩌면 살아생전 할아버지의 모습은 불완전하기만 했어요. 다른 이웃 할아버지하고도 비교해도 외모와 재산, 인품 모든 게 다 딸리죠. 그래서 이웃 할아버지에게는 있지만 표시한 할아버지에게는 여자친구가 없어요. 이런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기획한 이벤트가 가족들을 좀 더 솔직하고 개방적으로 만들어주는 시발점이 되었다는 게 저는 되게 감동적이었습니다. 영욱이가 장례식 때 조의금과 축의금을 헷갈린다거나 어린이 시각으로 보고 듣는 어른들의 대화 같은 게 무척 웃겼어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론 또 슬픈 포인트였습니다. 네, 단순히 사춘기에만 포커스한다기보다는 이제 가족 관계 그리고 장래 문화 그리고 내적 성장까지 확장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책 마지막 이벤트였습니다. 이번에는 외국의 사춘기는 또 어떤 모습인지 볼까요? 세 번째 책 언니가 가출했다입니다. 크리스티는 뇌스틀링거 글, 최정인 그림, 우리 교육에서 2007년에 편했습니다. 주인공 에리카가 가출한 언니가 어디로 갔는지를 추적하는 이야기입니다. 에리카의 가족관계는 조금 복잡해요. 부모님이 이혼을 한 후 엄마랑 새아빠랑 함께 살고 있어요. 엄마는 다시 재혼을 하고 새로운 동생들도 2명이나 낳았죠. 엄마는 어린 동생들을 돌보느라 힘들기도 하지만 그렇게 다정한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상처가 많은 2딸들의 마음을 잘 보듬지 못했지요. 언니 일제는 사춘기의 끝판왕입니다. 가족들은 상처 주고 상처 받으면서 골은 더 깊어만 갑니다. 일제는 예민하고 멋대로이기도 하지만 따뜻한 위로가 필요한 소녀였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폭력과 탈선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읽다 보면 언니와 엄마의 대치가 불안불안하지요. 결국 엄마의 갈등을 견디지 못하고 언니는 가출을 하지만 에리카는 자신만이 언니의 행방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비밀에 붙입니다. 하지만 언니가 에리카에게 알려준 가출 계획은 모두 거짓이었고 언니가 어디로 갔는지는 아무도 모르게 됩니다. 그런 언니를 에리카가 이 사람 저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누구와 어디로 갔는지를 알아내게 됩니다. 에리카의 추리 덕분에 언니는 집으로 무사히 돌아오지만 에리카는 걱정이 됩니다. 언니가 자기 때문에 또 불행한 집으로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원망할까봐 또 나갈까봐 불안해하는데 그런 에리카에게 할머니가 말씀하시죠. 언젠가 언니가 너에게 반드시 고마워할 거라고 말이에요. 네, 저도 이제 가출한 언니를 바라보는 동생 에리카의 마음이 굉장히 잘 와닿더라고요. 마지막에 에리카가 불안해한 게 언니가 불행한 집으로 돌아와서가 아니라 언니가 또 나갈까봐 불안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일제는 자신이 가출해서 있었던 일에 대해 거짓말로 에리카에게 말하는데 그때 에리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만 있다면 좋겠다고 말하거든요. 에리카가 언니의 거짓말을 모른 척하고 들어준 것도 언니 편이 되어주겠다는 마음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 엄마 캐릭터가 너무 안타까웠어요. 좀 더 다중할 수는 없었나, 좋은 어린일 수는 없었나. 일제가 아꼈던 모르모트가 어린 동생의 실수로 죽게 되었을 때도 언니는 상처만 받았어요. 정말 이런 엄마가 있나 싶더라고요. 네가 웃으면 정말 예쁜 아이가 될 거다라고 엄마는 말하지만 웃을 수 있게 만들어주지를 않더라고요. 그쵸. 저도 엄마 캐릭터가 정말 좀 생각을 많이 하게 하더라고요. 평소에도 폭력을 싫어하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저도 엄마한테 많이 화가 나기도 했고요. 왜 그렇게 아이들 뺨을 때리는지,
에리카는 또 생각이 깊어요. 그런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행동들이 걱정해서 하는 거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정말 걱정일까? 라는 의심이 들죠. 진짜 걱정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에리카가 친구들과 영화를 보다가 집에 늦게 들어간 날, 엄마는 에리카를 막 혼내거든요. 그런데 새아빠는 에리카에게 다가가서 영화를 보려면 돈이 많이 필요할 거라면서 돈을 줘요. 그런 모습이 진짜 걱정이라고 생각했어요. 가족이나 친구들 가운데 힘들어하고 엇나가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럴 때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사춘기니까 지나가겠지. 갱년기니까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하지만 이 책의 에리카처럼 뭔가 그 사람하고 연결되었고 도와주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옆에 있음을, 손을 뻗으면 닿을 자리에 있음을 계속 알려주고 지켜볼 수 있는 거리에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적어도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는 알아야겠죠. 네, 되게 오래된 책이긴 했지만 예나 지금이나 공통으로 잘못하고 있는 것은 부모인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야 크느라 사춘기라 그런다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런데 부모는 그런 걸 다 알면서도 이해나 배려를 하지 않아요.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맞아요. 저도 보면서 이 엄마의 행동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긴 했지만 제 모습도 많이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아이를 많이 이해하고 배려해야 되는데 참 그걸 자신 있게 할 수 있다라는 또 마음은 안 들었어요. 너무 솔직하신데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네, 책을 읽은 우리라도 각성을 해야겠어요. 네, 네 번째 책은 내가 안 보이나요입니다. 실벤느 자우이 글, 시빌 들라크루아 그림, 한울림 스페셜에서 2017년에 국내 출간했습니다. 현숙쌤이 소개해 주시죠. 네, 내가 안 보이나요는 자폐 동생 아멜리아를 둔 12살 엠마의 이야기입니다. 동생 아멜리아의 자폐 치료를 위해 대도시의 비좁은 아파트로 이사온 엠마는 새로 전학간 학교에서 몇몇 아이들에게 놀림을 당해요. 그때 알리시아라는 친구가 엠마를 도와주며 곁으로 다가오는데 동생의 존재에 대해 들킬까봐 일부러 거리를 두죠. 이 책의 주 내용은 엠마와 엄마 사이의 갈등이에요. 그 갈등의 원인은 엠마의 피아노 콩쿨 날에 아멜리아를 데리고 가겠다는 엄마의 고집이었죠. 피아니스트가 꾸민 엠마에게 콩쿨은 무척 중요했어요. 그래서 결국 엠마는 집을 나가게 되는데 우연히 어떤 할머니를 만나게 돼요. 할머니는 화가 난 엠마에게 화를 어떻게 내야 할 줄 모르던 루실의 이야기를 들려줘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엠마가 자신만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은 제대로 화를 내는 방법이었어요. 사춘기가 되면 그냥 이유 없이 화가 난다고 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루실의 이야기를 떠올리면서 자신의 화를 열정의 모양으로 바꾸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얘기한 책 중에 세 권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오네요. 결국 사춘기는 부모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이란 뜻인가요? 그쵸. 저도 동화에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중재자 역할을 많이 하는데 저도 사실은 살면서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많이 의지했던 기억이 있어요. 엄마 아빠는 맞벌이라서 바쁘니까 제 마음을 알아줄 여유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는 과자도 사주고 밖에 데리고 나가서 산책도 시켜줬던 기억이 있어요. 어렸을 때 부모님보다는 할머니 할아버지랑 함께했던 따뜻한 기억이 더 많아요. 제가 막 아이를 낳았을 때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할머니 마음으로 키워라. 저는 그 이야기가 정말로 도움이 많이 되었거든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한 발 떨어진 자리에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자식도 생각하고 자식의 자식도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부모들은 시야가 좁고 자신의 역할에 몰입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엠마의 엄마도 그랬고요. 특히 누구를 보호하고 책임져야겠다고 하면 그 역할에 과몰입하는 경우가 생겨요. 특히 상대가 아픈 사람일 때는 더 그런 과몰입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 엄마도 아픈 딸을 어떻게든 내가 고쳐놓을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다 보니까 다른 사람 말을 잘 안 듣잖아요. 남편에게도 딸에게도 왜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니 그런 원망만 하게 됩니다. 사실 이런 보호자, 나아가 구원자로서의 어떤 자기 암시 같은 건 현실 인식을 제대로 못하게 만듭니다. 이건
나뿐만 아니라 주변을 다 망가뜨리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쵸. 가족도 가족이지만 엄마는 자신의 삶도 포기한 사람이거든요. 엠마의 엄마 아빠가 만난 곳도 엄마의 피아노 콩쿨장이었어요. 엄마도 피아니스트가 꿈이었던 거죠. 나중에 엄마가 엠마와 화해를 하기 위해 자신의 이야기를 편지로 쓰는데 거기에 피아노를 배우기로 했다고 말해요. 결국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건 각자의 몫이죠. 보살핌이 필요한 건 아멜리아뿐만 아니라 엠마도 엄마도 필요했던 거죠. 이 동화에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마지막에 해결이 너무 쉽게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부분이었어요. 갑자기 등장한 낯선 할머니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그 이야기가 이 동화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죠. 평화롭게 화를 내는 게 중요하다. 서사적으로 보면 좀 개연성이 떨어지는 아쉬운 해결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할머니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또 평화롭게 화를 낸다는 거, 프로이드식으로 얘기하자면 승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과 도구를 갖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또 알게 됩니다. 모두들 각자 자기 나름대로 자신의 분노와 불안을 승화시킬 수 있는 도구를 가질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런데 그 승화가 정말 어려워요. 저는 어릴 때 화가 나면 종이를 찢었거든요. 종이를 잘게 찢고 또 종이를 구기기도 하고 화는 나는데 그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잘 몰랐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부모님이 굉장히 엄하니까 엠마처럼 얘기하는 건 꿈도 못 꿨어요. 다른 선생님들은 어땠어요? 사춘기 때? 뭐 화를 다스리는 자기만의 방법이 있었어요? 저는 그냥 화를 냈어요. 참지 않고 화를 내는 것도 뭔가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참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갈등은 결국 참느라 쌓여가는 거니까요. 화냈다가 혼나고 또 화내고 그러면서 보낸 것 같아요. 저는 구석에 처박혀서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재미있는 책을 읽다 보면 현실을 까맣게 잊게 되고 책 속의 세계로 빨려 들어가죠. 사춘기 때 헤르만 헤세 책을 무척 좋아했어요. 황야 일이나 데미안 같은 책들을 읽고 현실을 뭔가 다르게 보고 상상하려고 했습니다. 교실을 황야로 상상하거나 친구들 중에 데미안 같은 친구는 없나 찾아보기도 하면서요. 와, 역시 저는 마흔이 되어서 데미안 책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감명을 받았는데 주희쌤은 사춘기 때 데미안 같은 친구를 찾으셨군요. 남다르십니다. 저는 딱히 학창시절에 사춘기랄 게 없었던 것 같은데 좀 생각을 해봤더니 한때 시인이 꿈이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사춘기 때 유독 어두운 시를 써서 막 터널, 어두움, 죽음 이런 게 등장을 하면서 시를 안 쓰게 되고 그때가 아마 사춘기였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글쓰기를 멈췄다가 오히려 이제 한 40춘기라고 하죠. 네, 40 언저리에 아주 고난의 시기를 겪고 애들한테 남편한테 막 짜증도 많이 부리다가 결국에는 다시 책과 글쓰기로 이제 그 어두운 시기를 다시 빠져나온 게 아닌가 이런 또 돌이켜봤습니다. 글쓰기로 빠져나왔다니 너무 좋네요. 이제 또 책의 마지막에서 엠마가 하는 말이 저는 감동적이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나는 이제 안다. 산다는 건 모든 위험을 받아들이는 일이라는 걸. 얼마 전에 들었던 악뮤 노래가 생각났어요.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결국 내가 맞서고 있는 힘든 시기가 아름다운 삶의 한 부분이라고 받아들여 보는 것도 정말 큰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 노래 참 따뜻한 노래죠. 사춘기도 아름다운 삶의 한 부분이라는 우리 현숙쌤의 표현 정말 좋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사춘기를 주제로 선정한 4권의 책 만나봤습니다. 사춘기에 곧 진입할 아이들 혹은 현재 사춘기를 통과하고 있는 자녀들을 위해 우리 부모님들도 함께 읽고 서로 이해하는 시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한 줄 평으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춘기 대 갱년기, 나의 변화를 솔직히 말하자. 마지막 이벤트가 마지막 씨앗이 되다. 언니가 가출했다. 사춘기에 가장 필요한 건 이해와 대화. 내가 안 보이나요? 여러분의 분노는 어떤 모양의 열정인가요? 곰신의 동화책방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동화책을 통해 아이와 함께 성장하는 시간 곰신의 동화책방이었습니다.